이번 시간에 알아볼 오늘의 주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의 주요 키워드는 근육 피로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든 상태로 칼슘 ATP 가소분해 효소가 효과적으로 액틴 잔섬유와 미오신 잔섬유를 자극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뼈대 근육섬유의 에너지 대사, 뼈대 근육 상태와 관련된 용어, 심장 근육과 민무늬 근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뼈대 근육섬유의 에너지 대사, 뼈대 근육 상태와 관련된 용어, 심장 근육과 민무늬 근육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육 수축에 필요한 에너지 생성, 그리고 어떻게 근육에서 에너지를 활용해서 수축하는지 그 에너지 대사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가장 기본은 물론 거의 모든 세포의 에너지는 ATP 형태로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는데 근육은 특히 에너지를 끊임없이 필요로 하는 그런 조직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ATP를 공급하고 그 공급된 에너지를 액틴과 미오신이 이렇게 결합해서 수축하는데 바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통 세포와는 다른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수업은 다 하셨겠지만 ATP가 어떤 구조를 하고 있는지 이것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ATP 구조는 기본적으로 헥산으로부터 ATP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헥산의 기본 구조 아시죠? 리보스 5탄당에 그리고 이제 트리포스페이트 염기 이렇게 붙어 있는데 ATP는 아데닌 베이스가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의 P는 트리포스페이트, 그러니까 인산이 3개가 결합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죠? 인산 하나, 둘, 이렇게 3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결합선이 보통은 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빨간색 파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파형은 고에너지 결합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파형으로 되어 있는 결합이 이렇게 떨어지면 그때 에너지가 생성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보통 ATP가 포스페이트 하나 떨어지고 ADP가 되면 7.3kcal의 에너지가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리보스 5탄당에 아데닌 염기 그리고 트리포스페이트의 구조를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뼈대 근육 수축 시에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알아야 되는지를 잠깐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번 기본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즉, 다시 말해서 최소한의 긴장 상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벼운 일상생활의 운동, 그리고 특별한 에너지를 많이 사용되는 등산이나 또는 스포츠 또는 레저 활동을 할 때 필요한 그런 근 수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수축하는 힘이나 속도, 이런 것들이 운동 형태에 따라서 피로도도 달라질 수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에너지의 공급 양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뼈대 근육에서 수축하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의 공급은 크게 3가지 과정을 통해서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산소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세포 호흡이죠.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 가장 많은 양의 ATP를 생산하는 그런 과정을 유산소 대사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소가 없이 일어나는 무산소 과정 중에는 2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하나는 해당 시스템이죠. 해당 시스템. 그러니까 불완전 분해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ATP 피스 시스템은 근육에 저장하는 저장성 에너지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ATP로 변환시킬 수 있는 시스템, 그걸 ATP 피스 시스템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3가지 에너지 공급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그림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로 사용되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혈당이 세포 안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거를 혈액 글루코스라고 이제 여기서 표현을 했는데, 포도당 또는 글루코스 또는 덱스트로스 뭐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는 이제 내용인 거죠. 그리고 포도당 말고도 여러분들이 이제 유산소 과정에서 굉장히 길게 피로하지 근피로도가 이렇게 낮은 형태의 지속적인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을 필요로 합니다. 지방을 분해하면 글리세롤하고 지방산으로 분해가 되는데, 글리세롤은 보통 이렇게 이제 그 해당 과정에 중간산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지방산은 다이렉트로 TCA 사이클로 들어가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당은 기본적으로 혈당이죠. 혈액으로부터 이제 포도당이 공급이 되는데, 여기가 지금 혈관입니다. 혈관을 흐르는 혈당이 세포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이제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는 거죠.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것은 유산소 과정으로 해당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여기 피루빅 엑시드에서 아세틸 CoA 형태로 TCA 사이클을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이 부분은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 그러니까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과정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분해되고 그 탄소 하나 떨어져 나간 이 탄당들이 이 미토콘드리아 TCA 사이클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것들이 전부 이제 분해가 되고 NADH2나 FADH2와 같은 이런 조효소의 도움으로 전자전달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전자전달계에서 ATP를 합성하는데, 여기 이 ATP 합성하는 시스템이 내막에 사이토크롬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ATP를 합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수소와 H 플러스와 이 전자가 산소하고 만나서 물이 되는 거예요. 산소하고 만나서 물이 되는 것을 대사수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H2O 있잖아요. ATP를 만들고 난 전자와 수소가 여기 혈액으로부터 공급된 산소와 만나서 H2O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산소가 있어야만 이 과정이 끝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유산소 호흡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포호흡은 바로 이걸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포도당이 세포질에서 해당되고, 다시 말해서 6탄당이 3탄당 두 분자로 쪼개지겠죠. 그리고 이산화탄소 하나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아세틸 CoA 형태로 TCA 사이클로 들어가요.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이제 완전 분해되고, 여기에서 나온 NADH2 또 여기에서 나오는 NADH2, FADH2가 전자전달계로 가서 ATP를 합성하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자와 수소 억셉트가 산소가 된다. 그래서 결합이 되면 대사수가 형성이 된다라는 이 과정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산소 호흡 과정이다. 가장 일반적인 그리고 ATP 생산량이 가장 많은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운동 형태에 따라서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는 하긴 하겠지만, 운동 형태에 따라서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 다를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급하게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 생성돼야 되는 하는 그 과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포스포크레아틴 포스페이트, 포스포크레아틴 포스페이트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요것이 근육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장성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글루코스가 해당 과정을 거쳐서 피루빅 엑시드가 되는데, 이때 산소가 없이,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지 않고 이 해당 과정을 거친 피루부산 두 분자가 CO2 하나씩 떨어지고 젖산으로 변하는 과정이에요. 이거를 흔히 여러분들이 아마 발효로 배우기도 하고, 또는 무산소 호흡은 뭐 이렇게 불완전 분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건데, 이걸 이 해당 과정을 거쳐서 젖산이 만들어지는, 유기산을 만들어내는 불완전 분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할 때 ATP는 네트힐드가 두 분자예요. 두 분자 ATP를 생성하면서 젖산이 축적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 과정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나 ATP 생성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하나는 젖산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 젖산은
pH를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이펙트가 있어요. 영향이 있고 이것은 이 해당 과정의 시작 부분을 억제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 대사, 그러니까 포도당의 대사가 진행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ATP가 공급이 안 되면 근육이 수축이 안 되겠죠. ATP가 없으면 근육 수축이 어렵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바로 근피로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포스포크레아틴이 ATP를 이제 바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크레아틴 포스페이트하고 ADP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면 여기 포스페이트를 ADP에 바로 줘서 다이렉트로 ATP를 합성하고 이 ATP를 근육이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무산소적으로 해당 과정을 거쳐서 소량이지만 빠르게 ATP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젖산이 축적이 돼서 근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세 번째는 유산소 과정에서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유산소 과정이죠. O2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과정이. 그래서 이 과정이 산소가 있을 때 TCI 사이클을 돌리고 전자전달계에서 많은 양의 ATP를 합성하는 그런 공급 시스템, 세 가지 공급 시스템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유산소 호흡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걸로 선생님이 알고 가볍게 얘기를 한 거니까 혹시 필요한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만 더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좀 전에 얘기를 했던 유산소 호흡에 관련된 건데, 지방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지방은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데, 글리세롤은 이제 물론 해당 과정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방산은 이 과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세틸 코어 형태로 들어갑니다. 베타 옥시데이션이라는 이제 과정을 거쳐서 아시겠죠? 베타 산화 과정을 거쳐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요. 아세틸 코어 형태로. 이 과정은 산소가 있어야만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지방을 태운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방을 태운다 또는 지방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든다라는 얘기는 산소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즉 여러분들의 운동 형태가 유산소 호흡으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형태의 운동이어야만 유산소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지방이 타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안 탄다기보다 많이 태워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기타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긴 합니다. 아미노산에는 질소 성분이라든지 또는 황성분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제거하고 이제 대사에 참여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아미노산은 종류가 많기 때문에 해당 과정 또는 TCA 사이클 중간 산물로 이렇게 쭉 들어가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백질은 또 특별한 상황에서만 활용이 되는 에너지 소스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나중에 공부하실 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에너지가 어떤 형태의 운동, 즉 근수축이 일어날 때 활용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를 한번 잠깐 보시죠. 여기 보면 무산소 대사 과정과 유산소 대사 과정이 있어요. 이 유산소 대사 과정은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유산소 호흡 또는 유산소 운동인 거죠. 유산소 운동은 보통 30분 이상 또는 최소 10분 이상 이렇게 운동이 지속되는 형태에서 주로 이제 활용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라톤처럼 2시간 또는 그 이상, 조깅 같은 경우는 그 이상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활동을 지속하는 그런 형태의 운동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3분 이상 긴 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 여기 보시죠. 파란색인 거예요. 파란색일 때 물론 운동이 이거 하나만 의존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세 가지 형태가 어떤 것이 이제 주된 에너지 공급 체계이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란색은 처음부터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서 3분 이상이 됐을 때 메인으로 올라간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 초반에는 그럼 어떤 에너지를 주로 공급을 받느냐라고 하면 여기 빨간색이 있죠. 이 빨간색이 있는데 이 빨간색 그래프는 이거예요. 포스포크레아틴 시스템을 통해서 합니다. ATP 피스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운동이 시작하면 바로 쓸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 공급인 거예요. 이게 바로 ATP 피스 시스템이고 ATP 피스 시스템은 15초에 최고가 되네요. 그래서 보통 30초에서 60초 사이에 소멸이 되는, 그러니까 고갈이 되는, 소멸이 아니라 고갈이 되는 이제 형태의 에너지예요. 그러면 그 전에 뭐가 또 만들어져야 되겠어요? 에너지가 대체해서 해서 에너지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게 바로 노란선이에요. 그래서 이 노란선을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이거는 60초가 이제 피크인 거죠. 물론 이제 운동 형태에 따라서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보통 1분 전후로 그러면 아까 얘기를 했던 3분, 4분 뭐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인 거죠. 근데 그 이상 지속해야 될 운동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여기에 활용이 돼야 되긴 하겠죠. 그죠?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 파란색 선이에요. 파란색. 이게 이제 그 3초 이후. 그러니까 보통은 여러분들이 나 유산소 운동으로 지방을 많이 태우고 에너지를 여러분들의 피트니스를 좀 잘 해볼 수 있는 형태의 운동을 좀 하겠다라고 하면 보통은 30분 이상 지속되는 형태의 운동을 하는 것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예요? 그 유산소 운동을 통한 뭐 지방을 충분히 태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까요?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 또는 지속하는 형태의 운동들을 단일 운동도 뭐 물론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운동들을 섞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의 체지방을 많이 이렇게 낮출 수 있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 참고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를 했던 근육 피로 현상이 생기는데 이 근육 피로 현상은 다시 말해서 근육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든 상태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ATP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ATP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ATP가 생산되는 속도보다 더 많이 쓰면 ATP가 금방 고갈되겠죠. 고갈되면 근육을 움직일 수 없다는 에너지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상태를 근육 피로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 말고도 칼슘 이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운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운동은 우리가 좋게 얘기해서 이제 운동인 거지 노동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근육이 떨리고 뭐 하는 현상이 생길 거거든요. 그런 현상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바로 에너지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칼슘 이온이 부족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칼슘 이온은 이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칼슘 이온은 근수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칼슘 이온이 효과적으로 자극하지 못하게 되면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즉 그런 상태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ATP를 모두 사용하고 고갈한 상태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생리적 구축이라고 한다. 근육 피로가 심하면 구축 상태에 빠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거기에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만 설명하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할 게 많아서. 자, 먼저 수의적 수축과 불수의적 수축이 있습니다. 수의적 수축은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수의적인 수축은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축하는 형태를 불수의적 수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비 있습니다. 마비는 뭐냐 그러면 근육 수축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육 수축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신경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신경이 끊어졌거나 또는 절단되면 손상됐거나 절단이 되면 뭐예요? 신경 전도가 일어나지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마취제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 시냅스 틈을 메꾸는 신경 전달 물질 대신에 다른 성분이 거기를 결합해서 활동 전이가 생성되지 않도록 시냅스 이후 섬유에서 전달이 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들. 그럼으로 인해서 근육 수축이 안 되는 마비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위축은
근육은 끊임없이 쓰면 쓸수록 근육의 직경은 커집니다. 그러니까 큰 힘을 낼 수 있는 형태의 근육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반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위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고 나서 부목을 댄다거나 또는 깁스 석고붕대를 한다거나 뭐 하게 되면 근육은 위축되게 돼요. 그래서 직경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힘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 근력이 감소하는 상태, 이걸 위축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의 반대가 이제 비대예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부지런히 하고 훈련을 부지런히 하면 근육 속에 근원섬유의 수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근원섬유의 수가 증가하는 거지 근세포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근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축이라는 말은 좀 전에 얘기를 했고요. 강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직은 구축이 오래되면, 너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그래서 다시 말해서 강축을 계속하면, 뭐가 없어진다? 신장성이 없어진다.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계속 수축 상태가 오래되면, 신전을 못 한다는 거죠. 원래 근육은 수축했다, 이완했다. 이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강축을 계속하면 그 상태로 이제 굳어지게 되는 이제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완을 못하게 되고 몸이 굳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보통은 사람이 죽으면 30분에서 1시간부터 죽은 이후에 사후에 몸이 굳어지기 시작한다고 해요. 이거를 사후강직이라고 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물에 빠져서 너무 오래 있으면 이제 근육을 움직일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이제 물 속에서 이렇게 빠져 죽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걸 이제 물강직에 의한 이제 현상이고요. 뭐 다양한 강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긴장 좀 해보실래요? 긴장, 허리 좀 펴시고 이럴 때 여러분들의 자세를 유지하는 게 긴장이에요. 머슬 턴, 최소한의 근육의 수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긴장을 가끔씩 여러분들 스스로도 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화에 의한 이제 그 근위축이 있는데 노화는 호르몬에도 관계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뼈대 근육량이 급격하게 이제 감소되는 증상인 거죠. 이걸 감소증이라고 하고요. 결국은 이제 근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신체 기능이 감소돼서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사고로 인한 사망도 있을 수 있다.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셔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부모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면 항상 이런 근력 저하로 인한 문제가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관심을 좀 잘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는 이제 뼈대 근육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요. 자, 심장 근육 들어가겠습니다. 심장 근육은 뼈대 근육하고는 좀 유사한 것 같지만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심장 근육은 뼈대 근육하고 비슷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근육 섬유들의 결합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세포와 세포들이 사이 원반에 의해서 연결되는데 사이 원반은 데스모솜이라고 하는 부착 반점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런 세포들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연결 이음 부분에가 다시 또 틈새 이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갭정션이죠. 그래서 데스모솜과 갭정션에 의해서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그러면 데스모솜 부착 반점에 의해서 결합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결합인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이렇게 수축하고 이완할 때 혈액이 이제 들어왔다가 나가고 이제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 심장의 벽이 이렇게 늘어나고 또 다시 이제 원위치되고 이제 이렇게 할 건데 늘어날 때 이제 근육 세포들이 사실은 장력이 이렇게 커지게 있잖아요. 그래서 근육 세포가 안정적으로 신축하고 이완할 수 있도록 결합시키는 물리적 탄력성을 주는 결합이 바로 데스모솜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갭정션인데
갭정션의 그림을 한번 좀 볼까요? 예, 여기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이 갭정션을 보면 여기는 이제 대스모섬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근세포와 세포 사이에 이렇게 갭정션으로 이렇게 통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통로를 타고 뭘 하냐 그러면 바로 활동전이가 전파됩니다. 예, 이게 이제 이 심장 근육의 중요한 특징인데요. 여기 이 그 틈새이음, 갭정션을 통해서 세포들이 연결이 돼 있고 한 개의 세포가 한 개의 근육 세포가 활동전이가 만들어지면 이거하고 이렇게 틈새이음으로 연결이 된 이 부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활동전이가 연결이 되니까 한 개의 세포에 의해서 신경 전도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웃 세포에게 활동전이를 전달해서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융합체로 작용을 해서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근육은 그런 것들 때문에 4가지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흥분성, 리듬성, 그다음에 자동성, 전도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흥분성, 리듬성은 다시 말해서 심장 근육의 그 활동 전압을 만들어주는 것이 자체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활동전이를 만들어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갭정션을 통해서 활동전이가 전파돼서 같이 활동전이에 의한 심근이 이렇게 흥분할 수 있다. 그리고 리드미컬하게 수축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런 것을 제공하는 기본적인 자체 활동전이 생성 장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골심방 결절인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활동전이를 자체적으로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심장 길잡이 세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활동전이를 만들어서 세포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제 리드미컬하게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자동성, 전도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가지 특성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던 것에 약간 좀 보충을 하자고 하면 심장 근육섬유는 아까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많은 근육섬유가 독립되어 있지만 사이원반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틈새 이음을 통해서 활동전이가 전달된다. 라는 거, 전도성의 특징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심방이나 심실에 근육에 활동전이가 전달이 되면 그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모든 근육이 같이 동시에 수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기능적 유감체라고 한다. 말하는 거, 그런 특성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 근육의 기계적 수축과 이완에 대한 내용들은 뼈대 근육에서 얘기를 했던 거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그 구조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만 좀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하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활동전이가 이렇게 오는데 이 세포에서 인접세포로의 전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보통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T 세소관 거쳐서 막 전도가 지속이 되겠지만 여기는 바로 이 그 갭정션을 통해서 활동전이가 전달이 되고 그러면 이 전달된 게 인접세포의 세포막을 따라서 이제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특징적인 것이 이 부분이에요. 이 심장세포의 근육세포의 세포막에 칼슘 이온 터널 채널이 있어요. 이 채널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요. 또 이것들이 T세소관 주변에 근형질 세망이 있었잖아요. 근세포질 그물. 여기에 이제 칼슘 이온이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이 칼슘 이온이 이렇게 다시 세포질로 이렇게 분비될 수 있도록 촉매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세포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칼슘 이온 그리고 여기에서 쏟아지는 칼슘 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그때 이제 액틴과 미오신이 이렇게 결합해서 수축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뼈대 근육과의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그림에서 우측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활동전이 전달, 그리고 이제 T세소관 활동전이 오면 바깥쪽에서부터 들어오고 또 형질세망으로부터 칼슘 이온이 릴리스 돼서 세포질 내 칼슘 이온 농도가 증가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근육 수축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네, 다음은 민무늬 근육입니다. 민무늬 근육은 기본적으로 골격근, 그러니까 뼈대 근육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뼈대 근육처럼
또는 심장 근육처럼 가로무늬 근육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근육들이 불규칙적인 그 배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늬가 없고 이 근육은 말 그대로 제대로 근육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율신경계 지배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무늬 근육은 대부분 여러분들 몸의 그 생명에 관련된 호흡이나 심장 그리고 또는 혈관, 뭐 장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근육들은 거의 대부분 민무늬 근육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민무늬 근육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근육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단히 민무늬 근육이 있고 또 하나는 다단히 민무늬 근육이 있어요. 단단히 민무늬 근육은 한 개의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거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근육이 동시에 움직이는 거고요. 여기 그 다단히 민무늬 근육은 근육세포마다 다로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 근육을 움직이는 자율신경계도 여러 개로 이렇게 작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히 민무늬 근육은 주로 어디에 있냐 그러면 방광이나 소화기관의 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틈새이음을 심장 근육도 틈새이음으로 활동 전이가 전달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틈새이음이 있어서 활동 전이가 이동이 되고 자율신경계가 한 개의 근육을 활동 전이를 전달해서 수축을 하게 하면 그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근육이 동시에 이제 수축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단일 수축 단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단단히 민무늬 근육은 자발적으로 활동 전이를 발생해서 수축을 하게도 해요. 불규칙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자동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다단히 민무늬 근육은 큰 혈관의 벽이나 홍채 또는 선모체근 또는 혈관의 벽 이런 곳에 있고요. 단단히 민무늬 근육하고는 다르게 틈새이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근육이 수축한다고 해서 다른 근육이 함께 수축되지는 않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민무늬 근육은 기본적으로 아까 그 단단히 민무늬 근육 같은 경우는 자동성이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이고 자발적인 활동 전이를 발생해서 수축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고, 또 하나의 특징이 가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소성은 뭐냐 그러면 민무늬 근육은 근육이 늘어난 후에도 일정한 양의 장력을 유지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 그러면 여러분들 방광이 있잖아요. 방광에 소변이 찹니다. 소변이 차면 50ml, 100ml, 150ml 찰 때의 그 방광에 걸리는 압력과 그 다음에 300ml, 400ml 걸리는 압력이 크게 변하지 않아요. 비슷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줌을 많이 방광에 차 있어도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바로 민무늬 근육에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늘어나도 나중에 그것이 빠지고 나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고, 또 그리고 그 벽에 걸리는 압력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특성이 있다. 이거를 민무늬 근육의 가소성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무늬 근육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근육 수축은 뼈대 근육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민무늬 근육의 세포예요. 이제 이 그림이 민무늬 근육의 이제 그 근수축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림이거든요. 뭐 활동 전이가 일단 어찌됐든 멤브레인을 통해서 오겠죠. 그러면 이 그 채널을 열게 됩니다. 이게 칼슘 이온 통로거든요. 그러면 세포질 바깥쪽에서 칼슘 이온이 들어오게 되고, 이 칼슘 이온이 세포질 내에 있는 칼 모듈령하고 결합해서 근수축을 진행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이 칼 모듈리는 뼈대 근육에서는 대체되는 단백질이 트로포닌이 있었잖아요. 칼슘 이온이 트로포닌하고 결합해서 수축을 하듯이 민무늬 근육은 칼 모듈린하고 결합해서 수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부분 이 칼슘 이온은 세포 외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칼슘 이온에 의해서 되고, 소량의 칼슘 이온은 근세포질 그물로부터 이렇게 공급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뼈대 근육과 민무늬 근육의 수축 메커니즘을 비교한 거예요.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뼈대 근육은 트로포닌하고 칼슘 이온이 결합하면서 미오신하고
액틴이 결합을 해서 수축을 했었고 시작을 했었고요. 민무늬 근육은 칼 모듈련하고 결합하면서 근수축이 일어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풀이해보세요. 이번 시간은 뼈대 근육섬유의 에너지 대사, 뼈대 근육 상태와 관련된 용어, 심장 근육과 민무늬 근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